어, 두 번째 시간은 갑자기 끊겨가지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고충민원 개념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개념만 간단히 보시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고충민원이다. 국민에게 어쨌든 부담, 불편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의 처리 기간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처리합니다. 7일. 그래서 동일 고충 민원의 반복 제출의 경우, 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을 다시 제출할 수 있겠죠. 이때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고요. 정당한 사유, 4번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요, 고충 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실지조사. 14일이죠.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서 실지조사. 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만약 있어서 14일 이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요. 처리기간,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당연히 불산입되겠죠?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6번 감독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 민원인은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 고충 민원과 관련된 그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고충 민원 처리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를 존중하고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야겠죠. 이 정도. 다음 7번이요. 국민권익위 또는 시민 고충 처리 위 고충 민원 신청.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충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국민권익위 또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고충 처리 위원회의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이나 시민고충처리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민원 처리 원칙과 정보 보호에 대해 설명하시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요. 목차 보시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죠?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원칙은 당연히 지연 처리 금지 원칙입니다. 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에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차 강화 금지 원칙이요. 가뜩이나 절차 까다로운데 민원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정보 보호예요.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요,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쵸?
근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정보보호 실태 확인이나 점검 및 교육을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1회 이상 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 담당자 보호요.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자,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운영이요. 설치 및 운영 중요하죠. 자,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는 복합민원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복합민원 이번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 여러분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특성을 고려해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복합민원 처리 유형 보이시나요? 네, 복합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과 그 처리에 대해서 배웠죠? 자, 기억나시겠지만 복합민원의 개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훈 예교에 의해서 다수의 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나 인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는 법정 민원을 말하고요. 이번에 지금 말한 이 복합 민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민원실무회의 심의 명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위원장과 위원이요. 위원장은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요. 위원은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실무 책임자가 되겠죠.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자,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보겠습니다. 실무자 회의 참석 요청. 위원장은 관계기관이나 부서의 실무 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는 거죠. 다음 현지 확인, 조사 등의 합동조사 실시 요청. 자, 위원장은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세 번째요. 자,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인의 회의 참석에 대한 사전 통지가 필요하겠죠. 자, 심의 생략 요 4번이요. 근데 복합 민원인 경우에도 창업, 공장 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히 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해서 심의 가능하다. 그죠? 이거는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 처리가 절대적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한 개념. 자, 일단 키워드는 보세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행정기관의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한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도가 1회 방문 처리 제도입니다. 그죠?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이요. 자, 운영.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 후견인의 지정 운영이요.
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인의 안내라든가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고요. 당연히 민원 후견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민원인 처리 방법에 의해서 민원인과 상담을 하거나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보좌하거나 민원 서류를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래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요.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 등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재심의,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장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보완 절차, 민원 문서의 보완 절차. 그래서 민원 문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야, 보완 좀 해줘.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보완 요구 방법이요. 당연히 민원인에게 민원 문서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 혹은 구술도 가능합니다.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고요. 자,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그래서 요구 시한은 민원 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합니다. 8근무시간 이내에 한다. 그다음에 보완기간 연장 요청도 가능하겠죠.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에 하나다. 2회에 하나다. 연장 요청은 2회에 하나다. 재보완 요구는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 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보완 요구할 수 있고요. 보완 요구 기간 계산 방법이요. 민원 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 사무처리 종결 전 민원의 보완 등 뭡니까? 민원인이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고요. 다만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민원의 성질상 보완, 변경 또는 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후에 보완 절차, 민원 서류가 보완이 되고 예를 들어서 민원 서류가 반려가 되거나 민원 종결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민원 서류가 기간 내에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연히 민원 서류가 반려되고요. 혹은 신청한 민원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민원 치하에 의한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서류는 반려될 것이고요. 민원의 종결 처리요. 소재 불분명에 의한 보완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이 된다면 당연히 민원은 종결됩니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셔라. 자, 민원 처리 계산,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 연장하는 절차,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즉시와 5일 이하 6일 이상, 그 다음에 주, 월, 연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처리 기간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 그 다음에 처리 기간 연장입니다.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 처리 기간 내 민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민원의 처리 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 암기사항이죠. 즉시는 민원 처리 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즉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자, 민원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시간 단위.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당연히 놀아야겠죠. 산입하지 아니하고 1일은 8시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은 8시간. 6일 이상이에요. 민원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요. 주, 월, 연 민원의 처리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 산입하되 민법
159조에서 161조까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영상회의 글쎄요. 요새 코로나 시대에 그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회의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죠. 또 관련 시행 규칙상에 정부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그 사용 신청에 관해 설명하라 이거죠? 그러면 영상회의라는 것은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1대1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만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합니다. 줌에서 다 하죠. 자, 영상회의실 설치 운영이요. 당연히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라. 차관회의, 장관, 차관 참석하는 회의.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 개최 회의. 그 다음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쵸? 그 다음 그 밖에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뭐 사용 신청해야죠. 자,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자, 정부청사 관리본부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청사 관리본부장은 정부 영상회의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되겠죠. 이 정도.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2016년도 기출문제 2016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6년 올해 2021년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2021년도에도 5년 지났으니까 사전심사 청구 개념과 사전심사 청구의 대상 민원이 뭐냐, 그죠? 그 다음 자, 대상 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 편람 수록, 관계기관장 협의, 결과 통보, 그 다음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처리 결과요. 자, 일반 민원 처리 절차에 준용한다. 처리 기간, 그 다음에 구비 서류, 기간 단축 처리까지 적어주면 되고요. 목차는. 자, 그래서 사전심사 등을 40점이 나왔는데요. 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및 대상 민원에 관한 다음에 물음 답하시오 해서 물음 1번에서 20점짜리로 사전심사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문제가 나왔고요. 자, 다음 2번에서 대상과 안내 및 처리 기간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사전심사 청구 등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요. 먼저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개념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사전심사란 민원인이 민원인은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 민원이 토지 매입 등과 같이 그 정식으로 법정 민원 중에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 대상 민원 두 번째, 행정기관의 장애 거부 처분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인 경우는 사전심사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3번이요. 대상 민원 종류 게시 및 민원 편람 수록.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 기간, 구비 서류 등을 미리 정해서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 편람에 수록하여야 하고요. 자, 관계기관 장의 협의요.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겠죠. 그 다음 결과 통보입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겠죠.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하여야 하고요. 사전심사 처리 결과 1번 일반적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민원사항의 접수나 서류 보완, 민원 서류의 반려,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
등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해서 준용하고요. 처리 기간은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이다면 처리 기간이고,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인 경우 30일 이내로 처리 기간이 정해집니다. 자, 구비 서류. 당연히 사전 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 서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요, 사전 심사 청구 후에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되었을 때 이미 사전 심사 시에 제출한 구비 서류를 정식 민원에서 추가로 요구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귀찮은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한 구비 서류를 정식 민원이라고 해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기간 단축 처리요.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기간은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죠. 자, 기억하세요. 약식의 사전 심사 청구 언제 하냐? 그죠? 토지 매입 등과 같이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그죠?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 처분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인 경우 약식의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국민제안이요. 이거는 처음 시간에 말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 봤던 문제고요. 접수 절차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민제안도 꼭 정리하세요. 이번에 왠지 느낌이 국민제안 쪽으로 살짝 오고 있습니다. 국민제안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거진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식행정 문제 마지막 쟁점을 한번 뽑아봤고요. 지식행정의 개념과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일단 지식행정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식행정이란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행정 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행정을 지식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책의 품질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을 하는데요. 지식의 창출, 공유, 그 다음에 활용 과정을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지식행정. 자, 지식행정 당연히 활성화해야겠죠? 자, 1번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정보, 행정업무 수행의 경험 및 업무에 관한 지식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해서 정책,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2번 지식 행정 활성화 계획 및 수립 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행정 활성화 계획에는 지식 행정의 목표 활용 전략, 그 다음 지식 행정의 담당자를 지정해야겠고, 그 다음 지식 행정 활성화를 위한 평가 보상 방안이라든가 행정 지식 관리 시스템, 관리자의 지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식 행정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해야 되고, 정부 지식 행정 활성화 계획이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다음과 같은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전략, 그 다음에 행정 지식 관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정부 통합 지식행정 시스템의 운영, 활용 실태의 점검, 평가 등등이에요. 네. 그래서 지식행정 개념과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거 이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작년 기출문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입법주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문제 1번이었고요. 20점짜리. 그 다음 20점짜리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가 나왔습니다. 2019년도의 문서에서는 문서의 작성 시 용어, 표기의 기준,
그다음에 작성된 문서가 성립되고 효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 등을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문서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나올 만한 것들은 또 앞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겠지만 뭐가 있었죠? 민원 문서의 보완 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 문서에 있어서 처음에 봤던 문서 작성 시 용어 표기의 기준, 요거는 2019년도의 문제였고 문서의 성립 요건과 성립 시기,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한번 정리하세요. 요거 한번 정리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또 뭐 나왔나 쭉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온나라 지식 개념 나왔네요. 지식행정, 그죠? 지식행정의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온나라 지식, GKMC죠?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온나라 지식행정 개념과 주요 기능, 요게 나왔습니다. 2020년도.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 체크 꼭 해주셔야 된다. 올해는 안 나오겠죠? 온나라 지식 개념. 어쨌든 지식행정이 나왔다는 거죠. 지식행정 문제가 나왔는데 만약에 지식행정이 또 나온다면 지금 이런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정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고충민원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복합민원 처리 유형 이런 부분 나올 수 있다. 복합민원 처리 유형, 복합민원의 개념. 복합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그 다음 복합민원 나올 수 있고 정책 연구과제 선정 요거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온다면 민원 실무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요거는 이제 복합민원 심의와 관련해서 민원 실무심의회의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장이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 위원, 운영, 그다음에 심의 생략 이런 것들, 내가 봤을 때는 복합민원 아니면 그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 운영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복합민원과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고충민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복합민원 하나 나와줘야지. 그 외에도 여러분 오늘 봤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민원 문서의 보완 절차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제안, 여러분 국민제안,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국민제안 및 개념과 제출 접수 절차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사무초록, 자 사무관리론 나올 만한 거 지금 계속 추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쭉 봤을 때 자 1번 국민제안 심사 채택 여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책 연구관리 연구자 선정 나올 수 있다. 나올 것 같다. 나온다면 복합민원 처리 유형 나온다. 네, 복합민원 처리 유형 나올 수 있다. 요 관련해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민원 실무 심의회, 민원 실무 심의회의 설치 운영을 언제 한다? 복합민원 심의하기 위해서 자 설치 운영한다. 행정기관장은 민원 실무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A급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A급 같고요. 정책 연구 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책 연구 과제 선정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정책 연구 개념부터 해가지고 정책 연구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요거 나올 수 있다. 예, 나와주면 땡큐. 그 외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뭐 업무 관리 시스템 이것도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문서에서 또 나온다면 쉽지 않겠지만 문서의 성립 요건, 성립 시기. 그 다음에 기본 가장 중요한 자 효력 발생 시기가 2019년, 2020년 나왔으니 자
문서 효력 발생에 대해서 입법주의가 계속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성립 시기와 함께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달라. 그죠? 문서에 대한 성립 시기 중요하고 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그래도 함께 정리해주면 좋다. 예, 함께 정리하면 좋다. 그 다음에 문서의 기능. 아주 원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문제를 문서에서. 그래서 문서의 기능, 필요성, 문서 처리 원칙. 요거 나오면 땡큐죠. 예, 이런 문제 나오면은 오히려 다 잘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암기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거라도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문서의 기능이 의사 기록이 있고 의사 전달, 의사의 보존 기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료 제공, 문서의 기능, 자료 제공. 그 다음에 업무와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 요거까지 일단 목차 쓴 다음에 그냥 그 내용을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거를 그냥 녹아내는 거죠. 예,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왜? 문서의 기한, 결제, 협조 과정 등을 통해서 조직 내의 업무 처리 및 정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문서가 수행한다. 문서의 기능 3가지. 의사 기능, 자료 제공 기능,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 그 중에서 중요한 의사 기능, 의사의 기능은 다시 3가지. 의사의 기록과 구체화를 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보존한다. 의사의 보존 기능.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서의 필요성 당연하지. 복잡하기 때문에 또 말보다는 불충분하죠. 아무래도 구두로 의사소통의 대화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 말들 잘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형식상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등등. 자, 문서 필요하다. 문서 처리는 신속하게 해야 되고 책임 처리를 해야 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되고 전자처리, 즉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까지요. 나올 수 있는 것들 지금 대부분 나왔습니다. 지금 대부분 나온 것 같고 여기에서 4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제가 말한 데서 한 2문제 나올 것 같아요. 예, 미니멈 말씀드려요. 미니멈. 업무의 인계 인수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중요해요. 업무의 인수 인계 이거 중요하세요. 요 절차. 자, 사전 준비부터 인수인계서 작성, 그 다음에 대면 인계 인수 진행,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요 흐름에 따라서 목차 여러분들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 요 사전 준비부터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됐죠? 자, 아무튼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3번째 강의까지 해서 사무관리론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 이제 2차 시험에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요. 행정사 실무법은 이런 마인드맵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행정사 실무법 나오는 것들을 직접 사례형을 몇 개 추려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사무관리론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꾸준하게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떠올리는 연습, 그 다음에 쇼터디에서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는 연습 확인해보면서 암기의 촉도를 꾸준하게 암기의 촉도를 확인해가는 연습 필요하십니다. 그냥 책 본다고 해서 내가 외웠나 안 배웠나 안 외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지와 암기를 기억해야 된다. 인지는 여러분 다 돼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책 봤으면. 근데 암기는요. 안 보고 쓰는 훈련이 필요해요. 안 보고 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2021년 행정사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